지난번에 그 EDM 공정 관련해서 EDS 공정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는데요. 오늘 EDS 공정에 포함된 웨이퍼 테스트 장비, 대표적인 국내 장비 두 개의 기업인 YIK하고 DI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웨이퍼 테스트 EDS 밸류 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S라는 것은 일렉트리컬 다이 소팅이라고 해갖고 테스트 공정에 포함되고요. 테스트 공정은 이렇게 흐름도로 보시면은 총 3개 파트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팩 공정에 포함된 웨이퍼 테스트, 금일 이제 발표드릴 웨이퍼 테스트 장비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 공정, 그 다음에 모듈 공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그 반도체 8대 공정 전 공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되는 이제 테스트 일정이고요. 여기 이제 프로브 테스트기나 아니면은 프로브 테스트 PCB, 그 다음에 프로브 테스트의 그 여러 소재 부품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고요. 관련 밸류 체인들을 보시면은 장비 쪽에는 오늘 발표드릴 YIK하고 DI 두 가지가 있고, 네, 부품 쪽에는 프로브 카드하고 프로브 카드 부품사 이렇게 세 섹터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비주에 포함된 YIK하고 DI를 분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EDS 공정은 반도체 8대 공정이 끝난 다음에요. 다 끝난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에 넘어가기 전에 직전에 이제 시행되는 테스트를 말씀드리고요. 테스트 YIK하고 DI 테스터기는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터기하고 이 YIK의 테스터기거든요. 테스터기하고 프로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긴 초록색이 이제 프로버 카드가 들어간 거죠.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 TSE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샘CNS도 있고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타이거 일렉도 있습니다. 그리고 EDS 장비 쪽의 밸류 체인의 이제 매출액을 보시면은 두 개를 합하면 YIK하고 DI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디램하고 이제 낸드 쪽에 관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대 보시면은 반도체 다운터닝 됐을 때 매출액이 급격하게 이제 감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뭐 후공정 패키징주나 아니면은 여타 뭐 식각 공정중이나 아니면은 다른 소재 부품주 장비주에 비해서는 매력도는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제 그 업터닝이 돼서 캐펙스가 증가되면은 같이 이제 급격하게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장비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YIK하고 DI에 대해서 프롤로그로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홍동훈님하고 안턴님이 YIK하고 DI를 분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IK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고요. 소리가 마이크를 키셔야 되거든요. 화면 공유 진행 중에 밑에 누르시면 마이크 클릭 누르셔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예. 네. YIK 전공정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제조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먼저 YIK 선정 이유는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좌측이 이제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장비 매출액에 대한 이제 그 매출액의 합이고요. 오른쪽은 그중에서 이제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만 어, 매출액을 다시 따로 봤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로는 이제 어드밴티스트하고 테라다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집어넣었고 그다음에 YIK와 DI 오늘 이제 뒤에 발표하신 DI를 함께 했는데 전체 금액을 보게 되면은
어드밴티스트가 53%, YIK가 11% 먹어버리니까 나머지 우리나라 기업이 먹을 거는 한 5% 남짓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장비 시장인데 이게 인제 요 두 기업은 인제 메모리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으니까 메모리 부분을 따로 해 보면 이게 우리 그 YIK하고 DI의 비중이 16% 12%확 올라갑니다. 그런 거 볼 때 인제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국내에서는 인제 또 마켓 셰어가 동사가 30에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제 그 기술력을 보유한 두 번째 그거는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EDS 테스트 부분에서 마켓 셰어가 매년 상승해서 21년 기준으로 인제 85%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인제 동사에 지분 투자를 11% 정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충분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메모리 업황의 개선 시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 근거로 인제 첫 번째 보면은 채널에서 재고 하락 추세가 이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가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서 급기 올라오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인제 월별로 그 판매량도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반면에 인제 채널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은 인제 23년 2 분기에 업황 바닥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인제 이때부터 강한 상승 사이클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인제 다운 사이클을 겪는 메모리 업황에서 제조사들이 설비 투자가 축소됐으나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제 작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이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인제 캐펙스 투자량하고 삼성전자 캐펙스 투자를 비교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감소량이 훨씬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삼성전자가 인제 글로벌 1 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 캐펙스 축소가 덜했고 그리고 별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향이 95% 매출이 있고 그리고 연결 기준은 81%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캐펙스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자회사 셈-CNS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매출액과 OPM이 높은 성장성은 이제 매출액과 OPM이 이제 높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에 대해서 인제 간략히 살펴보면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 카드에 즉 들어가는 이제 다층 세라믹 기판을 을 제조하고 그거에 의해서 인제 비중이 낸드향으로 97%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의 매출액 추이하고 수출 내수 비중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아까 잠시 설명 들으셨겠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EDS 테스트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 장비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합니다. 그리고 종속 회사에서는 인제 웨이퍼를 이제 직접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에 사용되는 다층 세라믹 기판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낸드에 들어가는 낸드 테스트용이고 낸드용 웨이퍼 테스터이고 요거는 세 개는 D램용입니다. 매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웨이퍼 테스터에 들어가는 게 이제 8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까 봤던 자회사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한 17%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년 반기 기준으로 낸드 향이 77%, D램 향이 17% 정도 됐는데 최근 수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낸드 향이 요게 인제 그 삼성전자 중국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전부 낸드 향이 217억 입니다. 전부 낸드 향이고 요것은 음 P P2 향 수주 440억 인데 이것은 인제 각각 반반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 3분의 2가 낸드 향이고 3분의 1이 인제 미래 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공정 웨이퍼 테스트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아까 뭐 보셨겠지만 전공정에서 8대 공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공정을 하기 전에 여기서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는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여기에서 이렇게 웨이퍼 안에 있는 불량품 그리고 수리 가능한 아이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좋은 아이들 이런 걸 다 찾아내어서 이제 다음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DS 공정을 4단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첫 번째 전체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전기가 통하는지 그리고 일정 온도에서 전기를 통해 잠재적 불량 요소를 색출합니다. 1단계에서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상온 이상 이하에서 전기 신호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판정하고 불량 집중해서 수리 가능한 것에 있으면은 그걸 3단계로 보냅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수리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불량칩을 모아서 수리를 하고 그걸 최종 테스트하고 테스트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4단계에서 이제 그 2, 3단계에서 발생된 이제 불량으로 판정된 칩에 대해서 불량이라고 표시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장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테스트는 테스트하는 요거 그리고 프루브 그리고 요 안에 헤드에 들어가는 프루브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루브 카드는 다시 프루브 핀하고 STF 기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루브핀은 이런 이쑤시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이쑤시개 같은 것들이 형태에 맞게 이제 프로브 기판에 다 꽂힙니다. 꽂혀서 이것이 이렇게 합쳐져서 설치가 되면 이게 프로브 카드가 됩니다. 이 프로브 카드가 이제 여기에 설치가 되고 이 테스트를 이게 설치된 요게 이제 프로브가 될 것이고 요 뒤에가 이제 테스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YIK의 테스트 종류는 아까 잠시 보셨지만 이제 낸드용 그리고 디램용 이렇게 있습니다. 테스트 장비 시장은 이제 이게 참고를 이제 어드밴 테스트 IR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어드밴 테스트하고 테라다인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테스트 이 보고서에 의하면 반도체 테스트 시장 규모는 20년에 42억 불에서 21년 56억 불, 22년 52억 불에서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22년 반도체 테스트 점유율은 어드밴 테스트가 57% 전체에서 57%를 차지한다고 하고 비메모리에서는 이제 58%, 메모리에서는 53%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망을 나타낸 것인데 23년에는 경기 후퇴가 심화되어서 반도체 시장이 전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에도 크게 뛰어난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는 싶습니다. 웨이퍼 테스트 밸류 체인과 국내 테스트 장비 서플라이 체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퍼 테스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브 카드 그리고 프로브 카드를 구성하는 세라믹 STF 그리고 이 세라믹 프로브 카드를 만들기 위한 PCB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이 요 YIK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장비 서플라이 체인을 보게 되면은 디램과 낸드용이 있는데 이제 웨이퍼 테스터, 패키지 버닝 테스터, 패키징 테스터, 그리고 뭐 파이널 모듈 테스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YIK는 웨이퍼 테스터에 속합니다. 정량적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OPM입니다. 매출액은 21년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4분기에 잠시 상승을 했습니다. OPM은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최근 분기에서 멈췄는데 OPM은 과거 박스권 안에 있으나 이게 이제 박스권 안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이제 하단에 있습니다. 예, 하단에 있고 그리고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22년 연간 실적이 YOY, OPM 모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삼성전자향 매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캐펙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삼성전자 캐펙스와 이제 YIK 그 매출을 이제 1분기 이연해서 보니까 이제 상관성은 67.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살펴보니까는 상관성은 63.8% 정도로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판관비, GPM 판관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4분기 GPM은 하락 추세를 멈추고 과거 추세 안에 있으나 전체적으로 GPM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관 비율은 상승 추세라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간으로 살펴봐도 이제 GPM이 좀 하락하는, 그리고 판관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라서 판관 비율에 특히 상승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원재료 매입액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매입액이 증가하는데, 매출액 증감에 따라서 원재료 매입액이 증감하는데 것으로 볼 때 변동 비용 기업으로 보이며, 원재료 매입액하고 재고 자산의 변동 종업원 급여가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고 합니다. 상관비에서 보게 되면은 경상개발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상개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이 판관 비율과 이제 그 매출액 대비 경상개발비 비중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상관성이 97.2%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상승은 이제 경상개발비 상승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상개발비라는 것은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비용의 증가가 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을 뛰어넘는 매출이 발생한다면은 회사 실적의 개선에는 아주 좋을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은 플랫하거나 하락 추세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EQ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에 따른 단가 변화가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수주를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삼성전자에서 납품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가 이렇게 클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그 가격의 신뢰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웨이퍼 생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수주에 의한 생산량 증감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캐펙스에 따라서 생산량이 영향을 받는 것이 다시 이제 한번 확인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매출액을 향후 매출액의 증감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연관성이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봤는데, 이제 판매 공급 계약금을 이제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연관으로는 상관성이 이제 59%로서 높지 않은데, 최근 분기에 이제 최근 3개년은 좀 상관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 부채와 매출액은 상관성이 65.7%로 이렇게 계산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간이라서 아직 그 장기간이 추적이 아니라서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캐펙스와 매출액 상관성은 63.8%고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동사의 부채 계약과 삼성전자의 캐펙스에서 매출액을 추정하기 위한 유의미한 변수는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향후에 유의미한 변수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입니다. 매출액이 이제 증가에 따라서 매출 채권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매출 채권 회전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충당금은 없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재고 자산이 두 개가 좀 애매할 수는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재고 자산이 증가하고 재고 자산 회전율이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과거 이제 어 회전율 안을 보게 되면은 아직 하단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좀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밑에를 이제 보게 되면은 재고 자산하고 매출액 비는, 재고 자산이라는 게 원래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것 같으면 증가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추세를 보게 되니까 과거에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그 낮을 때를 제외하고는 과거 추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많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제 직원 수와 종업원 급여에서 직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21년에 대규모 이제 캐펙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댓글 하는데
미규 21년 제 대규모 캡백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가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음 캐펙스를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파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캐파 증가가 없다고 해서 없는데 시군이 증가 추세라고 해서 21 년에 집행한 캐펙스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 강남구에 이렇게 토지를 부동산을 500억에 양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로드뷰로 찾아보니까는 그 당시에 매수할 당시에는 인제 요렇게 건물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보니까 현재가 아니고 작년 10월에 경에 보니까는 요렇게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21년 2 분기 양수한 서울 양 강남구 삼성동 이 부동산은 R&D를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 R&D를 위한 인력인가 싶기도 했지만 매입 당시에는 펜스가 없었고 펜스가 쳐져 있음으로 봐서는 적은 증가하고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채용이 있는가를 보니까는 직원은 꾸준히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주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직원 증가는 R&D 인력이고 메모리 테스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동 부동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R&D 시설을 위한 용도라고 이제 공시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현재는 철거 작업 중이고 연구시설 착공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쭤봤는데 여기 R&D 인력을 계속 충원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 부분만 하고 혹시 비메모리도 하는가 염두에 두고 있는가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메모리만 한다고 했습니다. 현금 흐름은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인제 OCF의 등락이 좀 전체적으로 위쪽에 플러스 쪽에 있지만 그래도 등락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22년 4 분기에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튄 것은 이제 삼성동 아까 보신 이제 삼성동 소재 R&D 목적의 부동산 취득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를 이제 현금 흐름을 영업이익으로 이제 다시 한번 바꿔서 전체 흐름을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작년 4 분기에 이 영업 현금은 마이너스였는데 이때는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래서 이게 뭔지 확인을 해 보니까는 대규모 이제 재고 자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음. 그리고 종속기업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종속기업 실적을 보게 되면은 YIK 재팬과 인제 샘 CNS 연간 실적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제 샘 CNS인데 샘 CNS가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사의 업황을 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변동에 대해서 17 년부터 인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YIK와 DI의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파도 같은 곡선을 그리면서 변동이 좀 심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인제 글로벌 테스트 장비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최근에는 이제 업황이 안 좋으니까 하락을 하긴 하지만 꾸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우리나라 기업은 높고 글로벌 장비는 좀 낮은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전부 다 다운을 되고 있으니까 업황이 이제 다운 사이클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봐도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이 심했습니다. 들쭉날쭉한 게 많이 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출액 상승과 함께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직은 '차이가 좀 나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PM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20% 이상을 유지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로 볼 때 일단 글로벌 장비사들하고의 뭐 좀 사업성의 그러니까 기술력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은 판가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날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업황이 최근에 보면은 OPM이 전부 다 글로벌사도 포함해서 전부 다 하락 추세로 보여서 업황이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국내 장비사 매출액이 메모리 부문으로 인제 아까는 전체를 봤고 인제 메모리 부문을 비교해 보면
이거 이제 아까 우리 국내사들은 아까 보신 내용이 그대로고 글로벌 장비사들도 보니까 메모리 부분은 아까 전체로 볼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진폭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사들도 비메모리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것이고 메모리 부분에서는 얘들도 조금씩은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 회사에서 그 특별한 이슈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큰 흐름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결의를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전공정의 웨이퍼 테스트 장비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EDS의 개념과 국내 기업, 글로벌 기업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동사를 보게 되면은 동사의 실증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반도체 업황의 개선과 함께 소자 생산 업체의 캐펙스 투자가 시작되면 동사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예, 자세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발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질문을 받지 않고요. 블로그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공유드릴 테니까는 질문 있으시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분석 발표자 분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DI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DI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DI라는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서 사실 별 어떤 투자로서의 매력은 못 느껴서 아까 청도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발표는 뭐 기업 소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DI 발표 시작 전에 우리 DI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가 있고요. 방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기적 특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웨이퍼에. 그리고 두 번째, 메모리 버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의 열정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도체 고온의 열을 가하는 테스트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요 위 장비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SoC, CIS, MCU 등등의 신뢰성을 검사하는 장비도 생산은 하고 있고요. 비중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요 테스터 장비에 들어가는 검사 보드도 같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기업에 접근을 할 때 제가 잡았던 투자 아이디어는 현재 지금 DDR5의 확장기가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에 DDR4와 DDR5의 크로스오버 예측 시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DDR5에 관련된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거 DDR 침투율이 2014년 4%에서 2015년 20%까지 올라갔었을 때 일반 관련했던 제가 말씀드린 DI라든지 관련된 장비 회사 매출액이 평균 20% 정도가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 당시에 DI의 주가도 최고점을 찍었던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 DI라고 하는 회사가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DIB를 설립을 하고 또 V10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도 취득을 했고 또 2020년 2년도에는 프로텍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열사도 편입을 해서 2차 전지 광학 검사 화상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V10 시스템에서 그걸 하면 그걸 바탕으로 프로텍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서 머신 비전 장비를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주잔고 기준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21년 4Q에 수주잔고 올라가면서 매출이 발생은 하긴 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2부에서 각 사업부별로 매출 비중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기업 개요를 보시면 일단 반도체 테스트 장비, 그리고 전자 부품 사업, 전자패 차폐 소재, 그리고 환경 사업 부분, 음향 영상기기 사업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말씀드린 2차 전지 장비 사업. 최근 가장 가까운 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반도체 장비 테스트 부분이 79%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연도별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8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서 앞으로 이제 밑으로도 설명을 드릴 때는 반도체 장비가 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설명의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사업 주 영역은 뭐 이제 뭐 여느 기업들과 같이 뭐 이렇게 장비 개발하고 했다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이 DI라고 하는 회사는 2012년도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납품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2012년에 디지털 프론티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고객사를 다변화했는데 바로 그 고객사가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사가 하이닉스 그리고 중국 및 대만 반도체 제조사 쪽으로 고객사가 확대됐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대로 동사 반도체 장비 기준으로 어, 투자 아이디어라고 좀 말씀드리자면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라고 해서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하이닉스 낸드 테스터 장비로 공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거는 아까 체리 형부님이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일본의 어드밴테스트사가 독점 영역에 진출해 있고요. 참고로 버닝 테스터 대비 웨이퍼 테스터의 ASP가 높다고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DI의 본사 주력 사업인 메모리 버닝 테스트의 경우는 DI 기준, 개별 기준 삼성전자 점유율 7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디지털 프론티어에서 납품을 하는데 D램 같은 경우는 세컨 벤더고 낸드는 지금 현재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버닝 테스터 기준으로. 그래서 국내 기준 낸드 독점입니다. 죄송합니다. 메모리 버닝 테스터 기준으로는 본사 DI가 삼성전자 퍼스트고 동사 사업 보고서상으로는 동서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는 21년 상반기 공급이 추정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DDR4하고 DDR5 이렇게 나눠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DI는 개별로 삼성전자 납품이 다수고 디지털 프론티어 그러니까 DI의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는 하이닉스로 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방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형부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드밴테스트 테러다임 관련된 거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은 수주잔고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프론티어 경우는 현재 메모리 테스터 및 버닝 테스터의 뚜렷한 매출 상승 징후는 안 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7년 3Q부터 시작해서 18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뭐 거의 어떤 17년도, 18년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DI 개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용 버닝 테스터가 이때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1년 1Q에 최대 수주 잔고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실제 개별 기준으로 21년 2Q에 매출액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요 동일한 연결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추론을 했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쪽에는 아직까지 매출 발생이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캐펙스 투자는 했다라고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서 한번 올려봤고요. 정량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EQ 최대 매출액 발생이 됐었습니다. 수주장고가 21년 EQ에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22년 4Q로는 YOY 대비 높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큰 폭 영업 적자가 발생을 해서 그 요인이 뭘까라고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분기별로 매년 4분기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 계절적 특성이 발생된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판매 및 관리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판매 및 관리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유독 보시면 4분기에 특히나 요 급여, 직원들 급여 관련된 부분이 높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유로는 매년 4분기 인건비가 최다 발생되고 있다라고 유추가 되고요. 또 하나 그 외 22년 4Q에 지급 수수료 그리고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 그리고 연구개발비도 최대 비용 발생이 된 걸로 봐서 이런 지금 현 22년 4분기에 영업 적자가 큰 폭으로 발생됐다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21년 4분기 이후로는 지금 현재 생산 실적 가동률 전부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OCF, FCF를 마이너스를 보이는 분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양호하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건 21년 EQ에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낮은 카펙스 지출에도 불구하고 OCF, FCF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보이시는 게 영업이익은 상승을 했는데 낮은 자본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시면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뭔지 찾아보니까 21년 운전 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냥 그 부분 세부 부분을 보면 재고자산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옆에 재고자산 부분을 보시면 22년 EQ 재고자산 최대를 기록하고 2분기 연속 하락해서 회전율 같은 경우는 21년 상쿠 이후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업 보고서상의 이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부분도 18년 3Q 이후에는 대손 충당금 설정률 1%를 유지하고 있고요. 매출 채권 잔액 같은 경우도 6개월 이하 비중이 평균 95%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매출의 80% 이상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은 뭐 문제 없다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요 마지막 2부에서 최종 점검하고 그리고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잡았던 부분이 DDR4하고 DDR5 D램의 기술적 변화 그리고 침투율 변화 과정에서의 동사의 매출액 변화 그 부분을 봤던 건데요. 지금 DDR4하고 DDR5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에 DDR5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모리 DDR5가 도입이 됐고요. 이 DDR5가 실장이 돼서 실제로 쓰여질 수 있는 CPU, 그러니까 PC용 CPU는 21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서버용으로 들어가는 CPU도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명히 DDR5가 이제 DDR4는 이제 끝날 것이다라고 해서 1번 말씀드렸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는 챗GPT, 클라우드, 로봇 등 다양한 이유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버용 메모리 출하량도 증가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PC 사용량의 증가보다는 훨씬 더 와닿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2023년부터 여기 서버 시장이 DDR5를 견인할 거다라고 지금 여러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체리 형부님의 중소형주 정량적 분석 텔레그램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기 요금 절감 가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는 그 냉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회사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서버 그 회사에서 불이 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서버용 부분은 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DDR5가 DDR4랑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 한 부분이 뭐냐면, 같은 패키징 내에 이 전력 관리 반도체가 함께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열 관리 측면에서도 DDR4보다는 DDR5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서버 시장 쪽에는 어떤 변화의 폭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 사진도 한번 보시면, 요것도 이제 저 밸류 FS에서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현재 최신 AI 서버는 신제품이 128GB DDR5 수요가 늘고 있는데, 128GB DDR 모듈 가격은 여기 보시면 투자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이 150불에서 200불 사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는 1200불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DDR5는 영업 흑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DDR4의 재고가 빨리 소진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소진되고 DDR5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것도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보면은 점점 자동차가 첨단화가 되기 때문에 그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수순이고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차량용 같은 경우는 고온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버닝 테스트, 고온을 가해서 하는 버닝 테스터 같은 경우에 버닝 테스터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낸드 부분을 봐도 낸드 부분의 고단화라고 하는 거, 단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버닝 테스터 장비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또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 이게 속도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형 고속 테스터 장비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봤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QT가 동시에 증가할 거라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DDR3에서 DDR4까지 침투율이 14년 4%에서 15년 20% 증가 당시에 이 회사, 그러니까 동사의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DDR5의 침투율은 기관이나 시장에서 4%에서 5%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21년하고 22년 사이에 동사의 주가가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DI 개별 기준으로 21년도에 삼성전자의 DDR5 전용 버닝 테스터 수주잔고가 한번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DI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테스트 장비 관련해 가지고 웨이퍼의 전기적 테스트를 하는 경우, 전기적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는 매출 부분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력은 버닝 테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2021년도에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에서 하이닉스 향으로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메모리 테스터 장비가 입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 있어서 그때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공급 계약 그 공시를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기존의 그 수주 공시를 보면 전부 이런 부분이 안 붙었습니다. DDR5용, 그리고 차세대,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도 고속이란 부분이 안 붙었는데 2021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이 부분들이 공시가 되는 부분들의 체결 계약명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을 해서 내용은 실제는 않았지만 회사 IR 담당자님한테 통화를 했는데 회사에서도 정책상 앞으로 새로 나가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장비는 이렇게 붙여서 이제 공시가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뢰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후공장 설비는 지금 현재 첫 번째 온양에 D램 낸드 패키징가 있고요. 천안에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있고 중국 소주 D램 패키징이 있고 중국 소안의 낸드 패키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향으로 들어간 지금 총 수주 금액 대비 소주하고 서안은 아직까지 좀 더 룸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DI 개별 매출액을 여기 현재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21년 1Q에 받았던 수주잔고로 인해서 21년 2Q에 매출액, 최다 매출액 및 최다 영업이익이 발생됐고요. 추후에도 수주잔고, 마지막에 수주잔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외 분기에서는 어떤 특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주잔고가 보이질 않아서 지금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프론티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 반도체 검사 장비 저희 DI는 회사 사업 보고서에 검사 장비 제품 가격을 명기를 해놔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현재는 꾸준하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주요 원재료 가격도 뭐 등락이 좀 심하긴 했지만 현재 기준 대비 와서는 좀 그러니까 좀 평탄해지지 않았나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표로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은 지금 보면은 동사의 수주잔고가 연결 기준으로 1분기 레깅을 하게 되면 상관성이 74%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별로 봤었을 때 수주잔고 상관성은 79%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수주잔고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2년 1분기 이후로는 늘어난 폭의 변화가 없어서 아마도 23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도 큰 폭의 반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계절적 특성이 뭐 감안한다면 영업이익은 QOQ 상승할 거라고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DI란 회사도 제가 생각하기엔 개별 기준이든 연결 기준이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하고 카펙스 투자의 변화에 따라서 좀 매출의 연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수치들을 전부 엑셀에 집어넣어서 분기별로 이 레깅을 시켜보고 또 코렐 함수로 상관성을 계산을 해봤는데 한번 모든 부분에서 45%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뺐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DI 매출 유지 및 확대 그리고 자회사 수주 발생 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추론은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 같은 경우는 18년도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8년도 정도의 어떤 매출 여기 보시면 18년도 기준의 매출 정도의 발생 그리고 DI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에 방금 수주잔고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국내에는 뭐 전부 장비 입고가 끝났더라도 그 남은 두 부분에서는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은 전방 시장에서 DDR 침투 속도에 따라서 동사 실적 개선도 가능할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리스크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강조를 뜬금없이 넣어놓은 건데 이게 제가 IR 담당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DDR5 장비에서 DDR4 장비에서 DDR5 검사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동사 그리고 YIK, 엑시콘, 유니테스트 같은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 상승 둔화도 이 부분이 있지 않을 거라 추론을 해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DDR5로서의 그러니까
DDR4에서 DDR5로의 전환 관련 방향성은 오케이. 근데 침투율 속도 증가가 얼마나 빠르냐, 그 부분이 결국 요 말씀드렸던 YIK, 엑시콘, 유닛 테스트 등등의 어떤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 기준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이 DDR5의 어떤 침투율 증가 속도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할 수 있는 어떤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마련치 못해서 제가 밸류에이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ESS, 2차 전지하고 ESS 관련 사업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부분이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이렇게 크게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자회사가, 그러니까 DI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가지고 그 2차 전지 관련 사업들을 보면 DIB 같은 경우는 공정 자동화 장비, 그러니까 장비라고 해서 머신 장비 쪽으로 제조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폴란드에 법인을 세운 이곳은 2차 전지 방열 접착제 소재 회사입니다. 그리고 V10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프로텍 코퍼레이션은 관련된 제품들을 실제로 제조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관련된 회사들은 현재 지금 보면 매출 그리고 손순이익의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성,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어떤 주가의 어떤 촉매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2차 전지 관련 사업의 이제 수주 잔고 및 재고 자산을 보시면 일단 수주 잔고도 지금 완연히 꺾여 있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도 지금 현재는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원재료하고 부재료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리포트가 좀 새롭게 나와서 한번 넣어봤는데, ESS는 뭔지, 아니, ESS는 배터리, 압축 공기 등의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에서. 그래서 세계 ESS 시장 규모는 2019년 13억 달러에서 2030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43억 달러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하나는 가져가 왔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ESS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경력 사원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ESS 컨테이너로 큰 규모의 수주가 예상돼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는 DI의 매출 비중이 2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넣어봤고요. 또 이 부분은 회사 IR 담당님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23년 하반기에 매출이 인식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큰 규모의 수주를 위해서 회사에서도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다만 아시겠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증권사 리포트 정도의 어떤 그런 매출 비중을 회사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DI가 예전에 싸이 관련주로 묶여서, 그 이유가 뭐냐면 싸이 아버지가 이 DI 회사의 대표이자 회장님이십니다. 박원호 회장님이신데,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뭐 투자라든지 이 부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투자랑 그렇게 큰 관련된 부분은 없어서 실어봤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싸이가 DI 아버지인 거는 또 처음 알았네요. DI 그쪽 자제분인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싸이 뭐 강남 스타일이나 뭐 그런 거 있었을 때 이게 DI가 관련주로 묶여서 주가가 좀 출렁출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야, 싸이가 엄청 부자라네요, 보니까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발표 네. 감사하고요. 정말 두 분 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블로그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쪽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두 분께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